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첫 번째 경기 잘 보셨습니까? 손흥민 선수의 부상 투혼이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0대0 무승부로 끝났지만 잘 싸웠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16강 진출의 가능성을 봤다는 전문가들의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첼리시트가 거짓말이라고 경찰에 실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누구에게 사과하는지도 모를 심심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과는 사과의 대상자가 있어야 하죠.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의원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다. 법적으로 책임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 갖고 누구는 TF까지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자,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투혼. 동아일보 일면인데요.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투혼은 최고였어. 동아일보 제목입니다. 한국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 우루과이와 0대0 무승부. 우루과이 강팀 맞았습니다. 역시 잘하더군요. 전력의 열세를 딛고 무승부. 아쉬웠지만 그래도 승점 1을 챙겼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출전해서 풀타임을 소화했고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제 가나, 포르투갈 산 넘어 산입니다. 더 강호들과 있지만 이런 투혼이라면 우리 대표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추적. 수사당국이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구의 뭘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가족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가족의 계좌까지 계좌 추적에 들어간 겁니다. 측근들 뒷돈 연루 의혹 수사.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가 작년 6월에 이 대표 자택에서 다량의 현금을 받다. 그런데 그 시기가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돈 받은 시기와 겹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 기탁금 등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거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계좌 추적해보면 답은 나오겠죠.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도 428억 원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었다라고 검찰에서 실토를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여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대장동 일당들 다수가 다 실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신경전. 한겨레 신문이 오면에 쓰고 있습니다. 신경전. 어떤 기사일까요? 이태원 국조 첫날 대검 포함 다투다 마약 수사 부서로 한정했습니다. 국정조사에 대검을 포함시키냐 마냐. 그런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도대체 대검을 왜 국정조사했는지에 대해서 여야가 논쟁이 붙은 겁니다. 이 정치적인 거 아니냐, 야당의 정치적 공세 아니냐라는 여당의 반박. 어쨌든 대검은 마약 수사부서로 한정됐다라는 이야기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베이비. 중앙일보 3면입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 1.7%로 하느니 낮췄습니다. 기준금리도 0.2%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인상하긴 인상했지만 이게 너무 부담되니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애기같이 작은 베이비 스텝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3에서 3.2% 첫 6연속 인상을 했습니다. 가계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의 고민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베이비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스텝은 스텝. 고민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청년 정치인들 두 분 모셨습니다. 천하람 혁신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현 지도부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저희 도울직구쇼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 그리고 서재현 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계좌와 가족의 계좌까지 추적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택에서 발견됐다는 목격됐다는 이 다량의 현금, 이 출처가 이 대장동 일당들이 돈을 받았다라는 시기와 비슷해서 이 목격담이 나온 게 검찰은 정조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그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검찰 이재명 계좌 추적, 가족들의 계좌 추적, 자택 현금 정조준. 노웅래 의원의 집에서도 이 다량의 현금이 발견돼서 압수수색된 바 있는데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가 다량의 현금을 받다. 그런데 그 시기가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 유동규 씨로부터 돈 받은 시기와 일치한다, 겹친다라는 겁니다. 그 돈은 무슨 돈, 어떤 돈일까요? 검찰이 계좌 추적을 통해서 그 성격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가족의 계좌를 추적. 지난해 6월 이재명 계좌 3억 원 이상 입금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4월에서 8월 대장동 일당은 김용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심 시기와 겹친다. 돈 건넸던 돈 준 시기랑 이재명 대표의 계좌에 3억 원 이상 입금한 시기가 겹친다. 물론 시기가 겹친다고 해서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와 가족 계좌 영장을 발부받아 수년치 자금 흐름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폭로 A씨, 고생 많이 한 분이에요. 이분 초밥 사고 소고기 사고 법인카드 취소했다가 결제했다가 진짜 가중고생 다 한 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배모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 든 종이 가방 들고 나오는 걸 봤다. 1, 2억쯤 된다고 들었다. 진위 여부도 확인 중이다. 김용 이제는 전 부원장이죠. 받은 자금 일부가 이재명 대표 계좌로 갔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디 그렇습니다. 현금은 이 현금의 출처가 어떤 출처인지 밝히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이 무슨 돈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잠시 후 이 대표 반박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계좌 추적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네. 이 돈이 무슨 돈일까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돈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좌 추적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명목의 돈이 이제 들어왔고 나갔는지를 보게 되고요. 또 사실 요즘 현대에는요.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이라도 집에 현금 다발을 잘 두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설명이 되는 돈이냐, 그러니까 출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느냐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게다가 지금 이 제보자 A 씨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 국면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증언들을 내놨고 녹취 같은 어떤 증거들도 잘 확보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배모 사무관이라고 하는 사실상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부터 뭐 돈을 입금해라, 뭐 계좌 확인증을 뭐 갖다 주고 뭐 해라 이런 식의 얘기들을 지시를 받고 그거를 직접 본인이 수행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본다면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뭔가 현금이 이렇게 뭐 좀 쓰여진 이런 정황이 있었던 것은 좀 어느 정도 인정돼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출처라든지 용처라든지 이걸 좀 소명할 수 있느냐 결국 그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김병민 대변인, 예. 그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니 만약에 그게 불법 그 뒷돈이면 누가 계좌에 그걸 넣어놓냐 3억을 유동규에게 받은 돈이라면 김용 부원장이 그리고 그게 이재명 대표 계좌로 전달됐다면 누가 그걸 계좌에 딱 입금하겠냐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만 예. 뭐 그것 말고도 현금이 1억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의구심이 가는 정황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하나 좀 지역적인 문제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경기도청의 공무원한테
우리 집에 가서 돈다발을 배달하라는 일을 시키고 예. 그 일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선거의 경선 자금 입금하는 데 쓰였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과정 한번 보시고 다시 네. 김병민 비대위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금 전달 과정에 현재 보좌관도 참여했다라는 대목인데 함께 보시죠. 경기도 공무원 B씨로부터 입금 확인서 받아오라. 김 비서관이 시킨 일이라고 말하면 알 거야. 배모 씨가 갖은 일을 시키죠, A씨에게. 자, B씨로부터 결국 현금 1억 5천만 원 이재명 대표 이름으로 계좌 입금 확인서를 받아 촬영한 뒤 전달했다라고 이 A씨는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배모 씨가 언급한 김 경기도 비서관은 현재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 지난 9월 이재명 백현동 관련 검찰 출석 통보받자 이재명 대표에게 전쟁입니다. 그분이군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분이다라는 겁니다. 김병민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이 대목입니까? 네, 일단은 김모 비서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오늘자 보도를 통해서 새롭게 나오게 됐던 얘기고 관여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급 사무관 배모 씨가 들어가서 돈다발을 가져 나오는 것을 제보자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대해서 오갔던 내용들에 대한 제보들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청 공무원이 경기도지사의 집에 가서 예. 현금 다발을 갖고 나오고 입금하고 하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제 민주당 나온 해명을 보니까 그 돈 경선 때 쓰이는 그 기타금을 입금한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 한복판에서 정치에 쓰이게 되는 돈의 운반 이런 책임들을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시켰다면 지역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어허. 일단 가장 지역적인 얘기를 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커다란 지금 경기도 공무원 B씨로부터 입금 확인서도 등장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건 그 현금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보관하고 있었던 돈일까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표를 생각해 보면 지난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도 주식 투자를 해서 예. 우리 돌직구쇼의 전재수 의원도 아니 지지자들이 힘들어서 다 널브러져 있는데 그 주식 투자를 하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주식 투자 뭔가 돈을 이렇게 투자에 대한 관념이 꽤 투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현금을 과거에 뽑아놓고 몇 년 동안 보관해놨던 것 같은데 과거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귀를 하나 쓰지 않았습니까? 왜 돈 많은 사람들은 장롱에 현금을 보관할까요? 장롱도 이자를 주나 보죠? 이게 이재명 대표가 해왔던 인식인데 예.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속에서 혹시 대장동 일당이 김용 부원장이 건넨 돈들이 있고 이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건데 2022년 4월에서 8월까지 돈이 들어갔는데 김용 부원장이 아직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여서 예. 그 중간 한복판에 현금 뭉치가 배달됐던 것을 확인하는 제보가 있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가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이제 어떤 돈인지 모르고 현금으로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이상하다. 그리고 투자를 잘하는 투자의 귀재가 현금으로 그냥 장롱은 아니겠습니다만 비유죠. 집안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이상하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의 글까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 추적은 당연하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야, 이 뭐 근거도 없는 것 같고 보여주게 한다라는 게 민주당 비판입니다. 들어보시죠. 얼마든지 추적해도 문제 없을 만큼 당당하지만 망신주기로 제1야당 대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여 어이없습니다.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제 아무리 무도한 칼춤을 추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서재현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네. 계좌 추적해도 당당하다 이런 말했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다는 말은 이제 그 유동규의 8억이 기타금 3억으로 갈 일이 없다. 왜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019년도에 그 계좌 본인의 계좌에서 1억 5천만 원을 인출했고 추가로 5천만 원을 인출한 이후에 2020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조의금 합쳐서 그 자금이 현금으로 있었고 그것이 이제 기타금 6월 30일 날에는 당내 경선 기타금이 대통령 경선 3억과 별개로 1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돈을 받을 수 없는 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 명의로 지역적인 문제 지적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걸 예. 개인의 문제를 공무원에 시켰다는 그런 문제 제기는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돈이 유동규의 자금으로 갔다라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검찰은 최초의 경선 자금용으로 물론 기타금도 경선 자금이라서 그렇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김용 부위원장의 재산 6억도 동결시키고 경선 자금도 썼고 활용하고 그 액수는 제한적인데 활용했다라는 출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망신 주기라기보다는 어떤 검찰이 그 김용이든 유동규든 남욱이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저는 수사 과정 속에 확신은 없지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단정지어서 그렇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현금 주식 투자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때도 저도 문제 제기한 게 김건희 여사는 그 당시에 재산 신고할 때 현금이 60억이었다고 했습니다. 재산 증권 투자 도이치모터스 포함해서 18년 동안 주식 투자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만 현금으로 그때는 예금이 아시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예금 금리가 올라서 3%, 4%, 5% 받을 수 있지만 거기는 거의 0%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어떤 그 금리 상황과 지금 금리 상황 비교해서 다르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흐름 자체를 그 연결시키는 것 자체는 어떤 그 선입견을 바로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 을 떠나서도 최근에 계속 나왔던 게 이제 김건모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성추행으로 3년 동안 고생했는데 결국에는 무혐의 처벌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여야 떠나서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정진상 씨도 얘기했지만 3인 성호의 어떤 그런 네. 의미에서 확실하지 않지만 단정하는 것은 조금 이제 뒤로 밀어두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자, 물론 이제 뭐 김건모 씨 사건과 또 이 사건은 네, 별개고 특성이 너무 달라서 너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네,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네, 취지의 그런 말씀이셨죠. 자, 하여튼 김건모 씨도 좀 억울함을 푸셔서 다행인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은 좀 달라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보세요, 남욱 변호사 석방된 후에 그 천화동인 1호 그분 배당금과 관련해서 이 시장 측 지분이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도 비슷한 취지했습니다. 김만배 씨만 입을 닫고 있다 지적이 많았는데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도 428억을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게 주기로 했다라고 처음으로 인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이 검찰의 수사 국면에서 중요한 핵심 당사자의 진술일 텐데요. 김만배 첫 인정,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21일 법정에서 2015년 1월부터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김만배에게 들었다. 김만배 씨는 인정했다는 겁니다. 진술 확보, 내가 428억 정진상, 김용, 유동규에 나눠주겠다고 말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진상 씨 영장에 김만배 씨의 진술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김만배,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유동규에게 수익 3분의 1 주고 동규 내 형들, 정진상, 김용에 3분의 2 줘야겠다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 동규 내 형들 인정했다라는 내용도 구속영장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영장에도 기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김만배 씨가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정형학과 법정 문제 되지 않게 배당금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동규가 법인 만들면 고가의 인수. 김만배가 먼저 배당금 받은 후 유동규에게 증여. 유동규가 시행사 만들면 해당 시행사에 투자. 지금 두 겹, 세 겹으로 일종의 세탁이 이루어지죠. 허위 소송 벌여 패소하면 돈 넘기는 방식. 이 방법으로 배당금을 전달해주면 되겠다라는 플랜이 짜여졌다는 겁니다. 성공했다면 완벽한 플랜이었을 텐데.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 김용주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일각에서 특히 이제 친 이재명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유동규의 진술뿐이다. 그러다가 유동규 남욱의 진술뿐이다. 그러다가 이제는 김만배 씨도 주기로 했다, 말했다, 맞다, 진술했다는 보도인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유동규 남욱 김만배의 진술뿐이다라고 하기엔 너무 진술이 많은데 어떡하죠 이거? 글쎄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지켜봤던 게 과연 김만배 씨가 그동안에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그 금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쟁점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김만배 씨나 유동규가 진술한 그 말하자면 이재명 측이라고 하는 것에 이재명이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 이 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는 소위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꼬리 끊기냐 아니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나까지 그 돈이 왔냐 아니냐. 그걸 이제 가릴 거다. 그래서 검찰은 이제 정치 공동체, 뭐 예. 경제 공동체 이걸 통해서 결국 이 세 사람이 실제 소유주냐, 실제 소유자는 이재명 아니냐 이런 걸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뭐 진실은 뭔지 모르겠으나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독박을 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단계의 전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허. 우선은 김용과 정진상 비서실장이 아직 입을 안 열고 있는데 입을 열 수밖에 없도록 하는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음흠.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아침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재명 씨의 계좌 추적을 통해서 이 돈이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을 확정해야만 완성이 되는 그림이죠. 수사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다각화하는데 오늘 아침에 예를 들면 계좌 추적을 해서 3억을 어떻게 했다는 건 아직 좀 섣부른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4월부터 8월까지 돈이 갔는데 6월달에 입금한 부분을 가지고 다 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오버할 수 있거든요. 오버할 수 있다. 예. 성급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는 과정인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어쨌든 간에 김만배 씨가 428억을 주기로 했다는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후폭풍의 그럼요. 시그널은 분명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사실 그거 내 거 아니라 정진상, 김용, 동규에게 다 배분해 주기로 했다라고 김만배 씨가 지금 보도에처럼 법정에서 시인을 한 거라면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과 유동규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대장동 설계는 천화동인 1호가 가장 배당금이 크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가장 큰 수익을 받게 설계된 거라는 걸 김만배 씨가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게 되는 거고 이걸 설계했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이 국면이 달라지는 거다. 지금 그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네. 음, 그러나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검찰은 법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재판 판사로부터 그 논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예.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조작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김만배 씨가 이렇게 실토를 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낼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아니 이대로라면 비대위원님 대변인이 밑붙어가지고 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아니 이 대장동 설계가 김만배 씨가 설계한 거고 유동규 씨도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만배 씨 진술대로라면 이재명 측근들이 네. 나눠 먹도록 설계됐다 지금 김만배 씨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녹취록 기억하시죠? 절반은 천화동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막 물어보니까 아, 그거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김만배 씨가 대통령 선거 전에 아, 그거 내 거야라고 얘기했던 건 사실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반증일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절반 그분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그 녹취록 나온 것처럼 유동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나온 메시지에 따라서 유동규 것도 아니죠. 유동규 더하기 유동규가 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것. 지금 유동규 나무 김만배가 지금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어요. 진술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전 두 사람이라고 봅니다. 두 사람 누굽니까? 하나는 김만배, 하나는 유동규. 예. 왜냐하면 대장동 일당 중에 핵심 축인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본부장까지는 알아요. 근데 남욱 변호사도 그 너머에 있는 유동규 본부장의 형들,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은 잘 모릅니다. 여기에 이른바 성남시의 관계자들 중에 가장 끝단에 있었던 사람이 유동규 본부장이고 그리고 이 대장동 사업자들 중에 이 정관계 로비를 담당하면서 가장 끝단에 있었던 사람이 김만배 씨입니다. 김만배 씨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여기 있는 대장동 사람들을 알고 김만배 씨는 유동규에 넘어올 사람들을 아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이 갑자기 속도감이 붙게 나왔던 거는 여기에 대장동에 대한 사람들과 다 얽혀져 있는 유동규 씨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일이 일파만파 커진 거고요. 하나의 고리가 더 완성되려면 대장동 일당들의 끝단에서 성남시 사람들과 정관계 로비를 펼쳤던 김만배 씨의 입이 어디까지 열리는가가 결국 이 조사의 완성고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김만배 씨 입이 하나둘씩 열린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천하람 변호사님, 이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만배 씨도 정말 실토를 했고 영장에도 그렇게 기재돼 있다면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거 조작 수사라고 검찰한테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조작한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초에 조작 수사라고 하기에는 뭐 구속영장 나온 순간부터 너무 그 인과가 빈약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김용 한 사람도 아니고 정진상 실장에까지 구속영장을 내줬다.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게다가 정진상 실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8시간 이상 행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배후에 있고 네. 조작한 수사. 근데 한동훈 장관이 뭐 무슨 임금님도 아니고 뭐 슈퍼맨도 아니고 한동훈 임금님설. 예, 아니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이걸 하고 그 뭐 임금님도 네. 구속영장 그 발부는 임금님은 결정. 임금님은 할 수 있죠. 임금님은 대작들을 데려가라 이런 거 그렇죠. 임금님이 옛날 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임금님이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거는 못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그게 이미 희미해졌고요. 게다가 김만배가 입을 열기 전이라고 해도 유동규 남욱의 일관된 진술, 또 거기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물적 증거들, 뭐 계좌 내역이라든지 뭐 휴대전화 뭐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길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사실은 좀 생뚱맞게 조작 수사다 이랬는데 예. 여기다가 또 김만배의 증언까지 더 얹어지니까 예. 지금 민주당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곤란 상황이다. 여기서 더 조작이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못 할걸요. 근데 또 상상 이상의 일을 또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직은 보도 단계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만배 씨가 오늘 재판에 출석합니다. 법원에 출석하는데 취재진이 아마 물어볼 겁니다. 김만배 씨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 보도가 사실이라도 김만배 씨가 실토를 했다는 가정하에 이 정진상 김용에게까지 이 돈이 전달된 거 아니냐라는 혐의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 기소가 일부 된 거지만 아직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거듭 재차, 3차, 4차, 5차 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보도 내용 보시죠. 민주당 유동규 진술만으로 거짓 수사. 근데 이제 진술이 너무 많아졌어요. 유동규, 남욱, 김만배 씨까지 진술이 나오면 진술 다 나온 거거든요. 검찰, 유동규의 진술 부합하는 다수 핵심 물증을 확보했다. 진술 신빙성 매우 높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아까 김용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목이 딱 이 대목인데요.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을 부합하는 물증을 검찰이 확보하는 걸로 보인다. 김용주 의원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뇌물자금 조성을 위한 금전 차용 사실. 요거 확보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확인했다. 뇌물자금원 조성 관련 계좌 거래 내역도 검찰이 파악했다. 자금 세탁 관련 문자 메시지도 검찰이 확보했다. 경기도청 출입 차량 출입 내역, 경기도청 등 출입 차량 출입 내역, 발음 테스트입니까? 출입 차량 출입 내역, 뇌물 전달 당시 착용했던 의류 이런 것들을 다 확보했다. 그리고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돈을 담았던 종이박스도 보관하고 있었던 걸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증거를 모은 걸로 보입니다. 서재현 전 부대변인님, 이 물증 많은데요? 어떡하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의심하는 부분은 저 수사가 조작됐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저 수사나 저런 출입 일지는 조작할 수가 없죠. 예. 그 당시에 의료라든지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제 그런 돈을 전달했거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조작했다는 게 아니고 저 돈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여졌다. 공소장에도 보면 어떤 김용 부원장이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이름보다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까? 나왔다고 얘기하듯이 검찰 자체는 그런 진술에 맞게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인하고 최초 이 자금이 어디로 쓰였는지를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걸 단정 짓지는 않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하니 이재명 대표가 이 돈을 썼겠다는 암묵적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로 갔다라는 게 검찰의 조작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실일 수도 있고 그 자금이 다른 곳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그런 증거 자료가 최종적으로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추측해서 더욱더 수사를 하는 건 맞지만 추측을 단정 짓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그렇군요. 부분이 조작이라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되게 많은 민주당 지도부가 정진상 실장 구속될 때도 그것도 조작이라고 하긴 했었어요, 사실은. 그 정진상 실장이 검찰 수사가 이제 구속에 대한 이유, 배경 그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작 수사거나 어떤 검찰의 편파 행태를 비난하는 것은 민주연구원이라든지 당 대표 조정실에서는 개인의 컴퓨터가 없고 개인의 용무 사적인 것이 아닌데 이것이 민주당 전체 어떤
조직적인 어떤 불법성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정진상 실장이 이 구속이 적합하냐라는 구속 적부심 검찰과 한 번 더 붙어봤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 수사가 조작 수사라면 법원이 재차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구속이 맞다라고 판단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십시오. 일단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진상 측은 불구속 상태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중형 선고 명백하게 도주 우려 크다라고 했습니다. 법원 구속 적부심 청구 기각 구속이 맞다. 김의겸 대변인이 명언을 했죠. 정 실장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는 재판부의 발언이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는 없다. 뭐 이런 명언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형사소송법 70조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라고 비판한 바 있었죠. 어쨌든 법원은 다시 구속. 이 대목이요, 김영주 의원님. 다시 한번 법원에 항의를 한 건데 검찰이 수사, 구속 수사가 일종의 뭐 조작 수사, 야당 탄압 이런 주장 아닙니까? 1년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달라 했지만 법원은 어찌 보면 좀 추상 같습니다. 구속 적부심, 또 구속. 뭐 법원이 조작될 리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구속의 상당성과 합리성은 김용의에 비해서 정진상 씨가 훨씬 높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정진상 씨는 기본적으로 공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제명이 다 걸려서 그걸 포함하면 하나하나는 적어 보이지만 굉장히 중형감으로 판단할 가치가 그게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다는 것은 김용 씨는 그냥 정치적인 거예요. 이거는 법리적으로 이겼다기보다는 내가 그 내 주장이 자명하고 합리적이다라는 주장을 할 뿐이고, 다만 여기서는 법리적 판단에서 본다라면 증거인멸 교사죄가 있기 때문에 더 명확한 거예요. 정진상 씨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보면 정진상 씨의 문제는 훨씬 더 위중한 상태라는 거, 확인된 상태라는 거고, 다만 지금 유동규 씨에 대한 물증 확보라고 하는 차원은 아직까지는 정진상, 김용에게 전달된 과정 속에서의 물증 확보 수준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더 가야 될 것은 그러면 그렇게까지 간 돈이 그 다음 스텝으로 이재명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나.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예, 3억이라면 혹은 1억이라면 그 예. 돈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는 장면을 먼저 얘기해야지 나오는 장면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하. 그게 지금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첼리스트가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의원은 나에게 사과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게 사과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완패 아닙니까? 한동훈 책임질 시간, 김의겸 심심한 유감. 이 심심한이라는 표현이 원래는 되게 좋은 표현인데 마음과 마음을 더해서 다해서 유감을 표한다. 이건데 진짜 그냥 심심하게 유감 표명을 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입장을 냈습니다. 본인이 제기한 의혹이 거짓말로 밝혀졌는데 김의겸 의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첼리스트 A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같은 질문할 것이다. 심심한 유감.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같은 질문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장관 장관직 걸라라고도 요구했었습니다. 본인이 제기한 의혹이 또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기자들이 혹시 사퇴라고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사퇴까지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입장 표명 생각하세요? 아까 보세요. 네. 의원님 방금 한동훈 장관이 그 내국인 차별하는 거냐 이유대사 때는 사과했는데 왜 사과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 탐사에서는 별도 입장문을 따로 냈더라고요. 거기서는 뭐 8시에 새로운 걸 공개한다고 하는데 좀 알고 계시나요?
김의겸 의원의 입장문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워낙 큰 논란이 됐던 사안이었고 중심에는 김의겸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천하람 변호사님, 네. 김의겸 의원의 심심한 유감 표명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부적절하죠. 이게 이제 사과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기본이 아니, 사과하면서 나는 그거 또 할 건데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축구 시즌이니까 좀 축구로 비유를 해보자면은 김의겸 의원이 공도 안 보고 윤석열 선수, 한동훈 선수한테 백태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공도 안 보고 백태클 해가지고 지금 레드 카드를 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아 내가 그 상황으로 돌아가더라도 공 안 보고 또 백태클 할 거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는 지금 국회의원 같으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최고 리그인 K리그에서 뛰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조기 축구 선수만도 못한 이런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어떻게 K리그에서 뛰겠다는 겁니까? 조기 축구 선수들요. 아이고 조기 축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공보고 그렇죠. 공보고 뛰어요. 조기 축구 아니, 그럼요. 아저씨들 얼마나 잘하는데요. 조기 축구에서도 공 안 보고 백태클 하면요 그 서로 이 얼굴 못 봅니다. 다시는 그거 못 오게 해요. 다시는 못 오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 게다가 아까 지금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유 대사 일도 있었지만 네. 원래 언론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언론사에서 이 데스킹을 담당하는 간부였다면은 이 기사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승인을 할 수 있었을까? 예. 저는 못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더블 체크도 하나도 안 되고 이 정도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이 거대한 의혹에 대해서 최소한의 확인도 안 됐는데 예. 야,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 우리나라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언론사에 최소한 데스킹도 안 되는 수준의 의혹을 막 뿌리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예. 이제는 김의겸 의원은 진짜 정말 K리그, 국회를 떠나시거나 하다못해 대변인직이라도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민주당의 지금 공식 대변인이죠. 네. 좌장 또 김영주 네. 의원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실은 이 기자 입장에서 열심히 취재를 하다가 만약에 이제 그 취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매우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사실은 우리 시민분들에게 죄스럽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본 건데 되게 창피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열심히 취재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질렀는데 그게 지금 거짓말로 들통난 꼴이다라는 지적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라면 자 김의겸 의원 아까 영상 보셨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축구로 뭐 네. 비유를 하자면 지금 이재명 감독 체제란 말이에요. 이재명 감독 체제죠. 그러면 이 선수를 교체하거나 예, 다음부터 기용을 안 해야죠. 기용 안 해야 돼. 제가 만약 다음 당대표라면 김의겸은 공천을 안 줍니다. 오, 지금 대변인부터 사퇴시킵니다. 오,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강화도 완전히 직구예요? 이재명 감독 체제에서 아사리판이 됐어요. 대변인이 저런 판이고 그다음에 본인 감독 스스로가 무슨 뭐 유족 이야기 했다가 뭐 뒷길도 못 찾고 있고 지금 뭐 더 탐사 민들레 뭐 무슨 전혀 당의 기존의 어떤 윤리관이 예. 저 B급, C급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가 있었던 17대 때 민주당이 이 민주당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안 서잖아요 지금. 그 언론인도 아니라고 언론계에서도 별로 저게 언론이냐 아니냐 하는 사람이 김만배 나오는데 와서 막 붕탄질 지르고 그 언론을 가지고 국정 질의에서 또 백태클에서 거의 레드카드 수준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본인은 본인이지만 당내 부분은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죠. 대변인 내려야 된다. 내려야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본인이 저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당내 대변인 내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의 리더십을 위해서라도 예. 그렇게 하고 김의겸 의원 근데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또 그런다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다음 공천에서 공천을 안 줘야죠. 공천 주면 안 된다. 예. 민주당의 물이 이렇게 C급, D급 완전히 뭐 가수처리장도 아니잖아요.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 개인적 의견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일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피해자일 것 같습니다. 피해자인 한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제 한동훈 장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의겸 의원은 사고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서 선량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하고 다니실 겁니다.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혹시 그럼 의원직 사퇴 같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치적 책임 정치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고 저는 법적 책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한테는 도덕적 책임을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기회는 많았죠. 그리고 그분이 사과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까? 사과할 필요 없다. 법적 책임져라라는 건데 천하람 변호사님, 뭐 네. 법적인 얘기니까 어떤 법적 책임이 있겠습니까?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형사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사적으로도 다른 어떤 명예훼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민사상 불법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병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여기서 관건은 이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입니다. 김의겸 의원도 그런 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국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이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면책특권의 범위에 들어오고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명백하게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한 경우에는 이제 면책특권의 예외로서 보호를 못 받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외에 들어갈 거냐 그게 이제 아마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 사이의 법적 분쟁에 있어서의 핵심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고, 뭐 TF 꾸려 한다는 그분, 뭐 박찬대 최고위원 것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 나에게 사과하기 모양 빠지면 국민들에게도 사과하라. 그 얘기 들어보시죠.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먼저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시면 국민들께라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분들이 대표하신다고 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모양 빠지면 국민들에게로 사과하라. 한 장관에게 사과하기 좀 그런가요? 사과하시는 분 아무도 없는데. 특히 김의겸 의원이 심심한 유감을 표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 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등이 아마 한동훈 장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 한동훈은 등입니까? 등.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김의겸 의원의 행동들이 문제가 되는 건 명약관화인데 그 일이 더 일파만파 커지게 만들었던 데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큽니다. 지금 이 내용을 국회에서 얘기하고 난 다음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그 내용을 틀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있었던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고위원들이 여기에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한 TF까지 만들다고 주장했던 게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랬죠. TF 자당 대변인이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를 갖고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 아닌 내용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쯤 되는 상황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김의겸 의원은 하다못해 당의 대변인직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면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의겸 대변인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첼리스트 의혹에 대한 가짜뉴스 선포가 김의겸 의원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민주당의 주장이구나. 예.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의겸 의원 대변인직 내려놓는 건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국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상 의원직 사퇴까지 나아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지역구 의원 같으면 지역구 의원직을 내려놓고 나서 보궐선거 등 사회적 비용들이 수반될 텐데 김의겸 의원 비례대표잖아요. 본인이 원래부터 국회에 들어왔던 게 아니라 김진애 의원 사퇴로 아마 본인이 승계해서 들어온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의겸 의원이 사퇴하게 되면 또 다른 의원이 승계해서 들어오게 될 텐데 이 정도의 참담한 상황까지 오고 나서도 대변인직 사퇴마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 뭐 민주당 전체가 지금 김의겸 의원과 함께 나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거 정리 안 하니까 장경태 최고위원 등 문제로 계속 순차적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 없지만 쭉쭉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과해라. 최소 국민에겐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첼로 반주로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씨의 노래를 불렀다는 정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펄쩍 뛰었습니다.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제가 제기한 한 2분 정도 그 질문을 하는데 2분 정도 바로 답이 부정적인 답이 나오지 않고 좀 처음에는 좀 했어요. 그래서 저게 뭐 카드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좀 탐색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있는 최고위에서 여러 최고위원들이 TF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발언까지 할 정도면 이재명 대표의 묵인 내지 동의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당내의 지적도 많습니다. 공당이 저질 음모론에 공식적으로 올라탔다라고 한 장관이 지난 14일에 이야기한 바도 있었는데 서재현 부대변인님, 네. 혹시 민주당에서는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도부가?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이런 논의 있을 때도 진실을 알면 누구든지 간에 그 진실이 팩트가 다르면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천하람 비대위원장과 좀 의견이 다른데 저희가 이제 잠시만요. 지금 네. 유동규 씨가 법원에 들어왔군요. 아직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 말씀 주시죠. 네, 말씀 이어가자면 그 수비를 한 건 아니죠. 사실 공격을 한 거죠. 축구에 비하면. 근데 이제 공을 보고 뛰어가야 되는데 공격수가 수비수한테 돌진한 그런 모양새가 됐다. 그게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공이 날아오지 않았는데 백태클을 걸면 그건 퇴장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첼러스트의 주장이 있었고 어떤 그 상황이 진실을 떠나서 그런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런 녹취록이 존재했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공이 진실의 공으로 착각한 거예요. 아니 착각이 아니라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죠. 진위 여부를 떠나면 안 되죠. 말씀드렸지만 공을 쫓아가고 그 공이 본인에게 올 것인지 그리고 진짜 공인지는 확인한 그런 문제는 2차적인 문제이고 공이 아니라 비둘기나 딴 거였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말씀드리지만 첼러스트가 지금 이제 본인이 전 남자친구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도 좀 죄송하지만 그 더 탐사의 그 라이브는 아니지만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저도 이게 진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워낙 많은 최고위원들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떠나서 그걸 들어보면 그 이세창 총재님의 답변도 보면 같다라는 거는 맞는데 그 같이 있었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조작인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만 보면 진실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는데 그 동의가 감정이 섞이고 어떤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의 개인의 책임을 묻거나 어떤 게 모멸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김의겸 대변인 입장에서는 질문할 수 있지만 그 질문의 어떤 그 방식이라든지 질문의 어떤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을 해서 그 더 탐사가 하고 있으니 본인이 그게 아니면 소명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도 중립적 태도를 취했으면 우리가 민주당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지금 또 보면 사실은 더 탐사라는 것과 첼리스트 이분의 어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비춰지니까 이게 사실 당의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지도부가 어쨌든 사과해야 한다? 아니면 사과할 필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또 유감이고 다음부터는 더 팩트 체크를 2차, 3차, 4차까지 해서 이런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어떤 오해 그리고 비난 이런 것도 좀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서재현 부대변인 명비유가 나왔습니다. 백태클을 했다라는 비유도 아까 흥미로웠는데 공격수가 공에게 돌진해야 되는데 수비수에게 돌진을 했다. 상대편에게 돌진했다. 참 흥미로운 비유였습니다. 한동훈 장관 지난 14일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큰 문제는 공당이 가세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협업해서 가짜 뉴스를 뿌렸고요.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는 이 가짜 뉴스를 공개적으로 상영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한동훈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제2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거는 공당이 저질 음모론에 공식적으로 갖고 올라탄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다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담동 한동훈 실제라면서요. 한동훈이 없어졌던데 이제는 매번 이런 식이잖아요. 매번 어떤 거 던져놓고 나서 주워 담지도 못하시죠? 해결도 몇 번 안 하시고 사과도 없으시고요. 제가 그걸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자, 첼리스트가 그럼 왜 거짓말을 했을까? 첼리스트 스스로 밝힌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밝혔을까요?
윤 대통령 등이 술자리 동석했다는 당시 A씨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첼리스트 변호인이에요. 전 남자친구가 평소 자주 폭언을 했다. 당일에도 귀가 는다고 의심해 순간적으로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순간적으로 자주 이제 남자친구가 폭언을 하기 때문에 당일에도 의심을 받았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거짓말한 거다. 결국에는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비판했습니다만 첼리스트의 어떤 순간적인 거짓말에 몇 명의 헌법기관들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은 개인적으로 다 헌법기관인데 몇 명의 헌법기관들이 동조를 한 겁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혼돈하게 한 겁니까? 이 책임 누군가는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 중에 기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아시다시피 기자 출신입니다. 그것도 명성이 깊은 언론사 기자 출신입니다. 첼리스트에게 단 한 번의 사실 확인이라도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저 정도 세기에 강한 질문을 재차 3차 했을까요? 단 한 번이라도 첼리스트에게 확인했을까요? 첼리스트 A씨 변호인 김의겸 의원 폭로 전후 통화 내용 사실인지 연락 온 적 없다. 단 한 번의 사실도 확인 안 했습니다. 더 탐사 측에는 데이트 폭력하는 전 남자친구 말만 듣고 보도하냐라고 항의를 했다. 오히려 A씨, 첼리스트가 그 더 탐사인지 뭔지 하는 매체한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김의겸 의원은 9명의 보좌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단 한 명도 보좌관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첼리스트에게 사실 확인을 안 한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앵커의 의견이 아니라 이 사실 자체가 유감스럽습니다. 이건 유감스럽습니다.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하고 이 판이 벌어집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믿고 싶었던 거고 그 내용들을 알리고 증폭시키면서 뭐라도 하나 걸려라라고 하는 심산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 좋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 공격하고 싶은 것도 좋고 한동훈 장관이 미워서 어떻게 흔들고 싶은 것도 좋은데 하지 말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선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첼리스트 여성이 겪게 될 고통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 첼리스트 여성한테 전화 한 통을 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전 남자친구의 얘기만을 듣고 그 내용을 여과 없이 그냥 공개해버립니다. 혹시 첼리스트한테 얘기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지 말라고 할까 봐 전화하거나 연락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성의 인권을 중시하는 정당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한 여성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렸고 저 첼리스트 여성이 전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 상대로 거짓말하고 싶었겠습니까? 뭔가 개인의 저간의 상황 속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국회에서 녹취록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전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최소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역할,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한 김의겸 의원과 그런 김의겸 의원에 동조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제 진짜 책임질 시간입니다. 어떻게 책임지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더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에서 한 통의 전화도 없었다는 사실. 당에서요? 그러니까 160명의 국회의원을 지닌다 그러면 보좌진이 1,5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당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파 정치다가 나쁘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사실은 당 지도부가 혼연일체가 되는 것의 위험성이 바로 그대로 있어요. 전부 다 똑같이 저 안에서 아무런 반대 의견이나 위험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없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누구라도 이게 사실인가를 체크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기능이 없다라면 민주당 큰 문제인 것이죠. 예, 김의겸 의원 2018년 당시 청와대 대변인 때 언론의 대북 보도를 비판하며 국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점검해야 크로스 체크가 왜 안 되냐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점검해야. 이 발언이 김의겸 의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언론징벌법 강행 당시 악의적 오보냈을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은 어떤 책임을 질지 의문입니다. 저는 또 놀라운 게 이 권익위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계신데
술자리 의혹 공익신고로 검토하겠다라고 한 바도 있었어요. 과연 이걸 공익신고자로 검토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 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재훈 의원님.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의혹 제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 169명 의원 그리고 보좌진이 나서서 이걸 확인할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제3자적 약간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런 전수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런 거짓말을 이렇게 조작이나 협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을 공격했다는 그 오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김의겸 대변인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첼리스트에 직접적으로 전화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 냈을까요?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히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내려야 할 거짓말 자판기 김의겸 대변인과 더불어 거짓당입니다. 민주당이 다시 자리 잡기 위한 출발은 김의겸 대변인의 적각 해임과 가짜에 가세했던 당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국감장에서 대국민 거짓말 잔치를 한 셈입니다. 게다가 더 탐사와 협업했다는 실토를 함으로써 공모관계까지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공인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판단합니다. 의원직을 사퇴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도 매우 뜨거운데 이 못지않게 뜨거운 뉴스들이 오늘 많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뜨거운 소식을 선택해봤습니다. 첫 번째 핫쌈 뉴스부터 공개합니다. 오늘 핫쌈, 첫 번째 핫쌈은 바로 장경태 의원입니다. 장경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대통령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경태 의원은 제2의 장준하가 되어 당당히 나설 것이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김의겸 의원에 이어 장경태 의원 발 가짜뉴스 논란인데네요. 들어보시죠.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실로부터 고발 1호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긴급조치 1호로 동대문을 국회의원이었던 장준하 선생과 백기환 선생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2022년 윤신 정권 고발 조치 1호가 탄생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에 고발로 대응하는 대통령실의 사상 초유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의 성역은 김건희 여사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역사적인 고발을 해주셨으니 역사적인 사명감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제2의 장준하가 되어 역사의 진실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제2의 장준하가 되겠다.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서명운동 벌이다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위반자로 기소돼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을 본인에 비유한 겁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네. 적절한 비유라고 보십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비유를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오히려 약간 좀 뭐랄까요, 좀 황당하거든요. 아니 장준하 선생님은 정말로 당시에 이제 정말 그 엄중하던 세월에 이제 유신헌법을 깨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셨던 우리 민주화의 정말 큰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경태 의원은 무슨 역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 김건희 여사가 조명 써서 연출한 거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예. 그럼 김건희 여사가 조명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거를 뭐 역사에 뭘 밝히겠다는 겁니까? 더 이상. 오히려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인들 제가 봤을 때 좀 선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이 장경태 의원 고발한 것도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또 본인을 장준하 선생님을 비유하는 거는 이건 너무 나간 거잖아요. 예전에 정치권에서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때 안중근 의사에 한번 민주당 의원이 빗댔다가 예. 그 비유들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 안중근 비유랑 지금 장준하 비유랑 그래도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저는 사실은 이번 비유 그 비유 다 별로지만, 이것도 정말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게다가 장경태 의원이 지금 고발을 당하고 나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엄청난 환호를 받고 있지만
사실 김의겸 의원이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예. 팩트체크 제대로 안 하고 조명 써서 연출했다라고 지른 거 잘못이거든요. 네. 게다가 본인은 나름대로 팩트체크 하겠다라고 하면서 들고 온 게 사실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이었단 말입니다. 레딧은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뭐 DC 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랑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사처럼 데스킹이 이루어지고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가져가 와가지고 외국에서도 뭐 외신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것도 사실은 가짜 뉴스란 말입니다. 근데 본인이 아무리 뭐 억압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도 겸허한 태도를 좀 보이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아니,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이랑 본인을 등치시키면 어떡합니까? 좀 적당한 선을 우리 모두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장경태 의원은 비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판넬 하나를 장경태 의원이 들었는데 진실을 밝히겠다, 제2의 장준하가 되겠다라며 장경태 의원이 들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도 좋지만 일단 긴급 조지라고 오타가 발견됐습니다. 긴급 조치를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 긴급 조지 제1호라며 너무 큰 타이틀의 오타가 나와서 이것 또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타는 이렇게 실수일 수 있는데 문제는 김영주 의원님, 네. 본인이 들었을 때 저렇게 장준하 선생과 뭐 대통령실을 비판하면서 엄중하게 들은 판넬의 큰 제목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때 민주당 타밥이라고 했잖아요. 타밥.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실수 인정하면서 탄압이 얼마나 세면 타밥이 됐겠냐라고 유머는 했지만 지금 본인 얼마나 사실관계 확인 안 하냐와 관련된 논란인데 본인이 들고 있는 판넬 제목도 조치를 조지로 썼잖아요. 이것도 확인을 안 한다라는 얘기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그 많은 대변인 비서들과 보좌관들은 뭘 하고 있냐. 그 많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그야말로 자금 하나가 큰 어떤 본인이 포커싱하는 이미지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정말 민주당 전체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 이런 것이 단적인 한 예가 있고요. 장경태 의원이 실제로 보면 그 우리 장준하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아, 예. 장준하 기념사업회에다가 내가 지금 진짜 1호 제2의 장준하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허락은 받아야 된다. 장준하 선생 기념사업회.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경중에 따라서 택도 아니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나 이렇게 그 말이 안 되는 맥락을 가지고 물론 저 맥락의 전제는 뭡니까? 그 엄혹한 시기, 독재 정권 그런 것인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할 수 없는 말하자면 자기 혼자의 가슬 속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서재원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장경태 의원이 문제 삼는 것은 그 본인의 어떤 그 진실 그런 부분에 비난을 받겠지만 이런 그 어떤 문제 제기했는데 이제 대통령실이 그걸 이제 법적인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어떤 그 공권력에 대한 어떤 개인의 의견에 대한 그 좀 이제 안 보이는 강압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뿐만이 아니고 사진을 본 상황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그 팩트 체크의 문제나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장경태 의원이 비판받을 수 있지만 어떤 그런 그 행사장에 갔을 때 의도를 위한 사진이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나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진실이 아니었을 때 책임은 책임대로 가는 것이지만 이 그 자체를 문제 삼아서 대통령실이 네. 나서서 고소를 하고 MBC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이 법적인 기준을 들이대서 진실이 아니면 무조건 범죄자 취급하는 거에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그래도 야당의 국회의원이고 최고위원인데 헌법기관인데 무조건 이 법적 조치를 하는 것 자체 문제다라는 비판에서 나온 발언이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제2의 장준하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고발 조치 얘기도 했고 제2의 장준하 선생을 끌어당기기보다는 제2의 김의겸, 제2의 안민석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적합하게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2의 김의겸, 제2의 안민석. 윤지호. 이유는 한 가지죠. 아무리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 국민들 앞에서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다하기 위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나서서 이 사람이 우리가 보호해야 될 핵심 증인이다.
윤지호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안민석 의원 기억하십니까?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윤지호 씨가 대한민국에서 사기죄 벌이고 캐나다 도망가서 지금 안 들어오고 대한민국 국민 조롱하고 기망하지 않습니까? 안민석 의원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같이 함께했던 민주당 뭐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진짜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더라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됐을 때 대한민국 사회에 불어닥치는 후과가 너무 큽니다.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 또 그냥 눈 감고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피해자가 그냥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던 첼리스트처럼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윤지호 씨에게 당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의 윤지호 씨를 안민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믿고 후원금 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피해자 아닙니까? 장경태 의원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잘못된 내용 아니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내용들을 얘기하면 뭐가 아닌지 니들이 증명해봐. 이런 방식의 정치 좀 그만하자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걸 무슨 뭐 포괄적인 내용들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순간 오히려 민주당이 지난날 해왔던 많은 일들이 더 세상의 수면 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잘못된 것 아닌 것에 대해서 선을 긋고 넘어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경태나 김의겸 의원에게 한 장관이나 윤 대통령실이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한 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됐고 뉘우침 없고 사과도 없고 국민들에게 미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풀이돼서 안 된다라는 일종의 어떤 경고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더 탐사라는 유튜브 매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민들이랑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유족들 동의 없이 명단 다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족들이 내 이 아이들 이름 빼달라고 찾아서 얘기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 전화 받거나 제대로 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공당의 의원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선출된 권력이라면 그러지는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취지에서 다시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자, 서지현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김병희 의원에 동의하는데 이 개인의 어떤 문제 제기나 할 수 있어요. 사과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대통령실에 나서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자체는 넌센스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저희가 애매한 게 국민의힘 국감장에서 조직폭력배가 돈다발 들고 해서 그걸 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상에 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불송치로 그냥 책임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의 아들도요.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에 당당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 50명과 60명이 대단히 성명을 냈습니다. 특별 전형으로 해서.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의원들 고발하진 않아요.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넘어가는 것인데 이거는 여야만의 어떤 물타기 정쟁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어떤 신상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신뢰 문제까지도 정치권이 그걸 조장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예, 사과를 하지 않고 장경태 의원은 대통령실을 비판했습니다. 제2의 장준하가 되어서 역사적 진실을 당당히 밝히겠다라고 매우 엄숙한 나름의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은 이를 보고 중2병 걸린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엔 중2병 걸린 리틀 이재명, 나이 40이 적지 않은데 여전히 없는 사실까지 꾸며가며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히는 학폭 가해자 같은 정치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두 번째 소식은 강용석 변호사인데 강용석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강용석 씨의 자택이 압수수색됐습니다. 강용석 캠프 당시 수석대변인이었던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 8일 검찰에 강용석 경기도지사 출마 당시 후원금 20억 중 일부를 사적 유용한 게 의심된다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어제 강용석 씨의 자택과 가세현 등 7곳이 압수수색됐다라는 보도가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 김소연 씨의 주장은 지난 4월 대구 한 갈비집 수십만 원씩 4차례 걸쳐 결제하며 자리에 없던 가세현 직원과 식사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 처리를 했다. 고양시 한 노래방, 선거 무관한 사람들과 식대비 15만 8천 원 등을 사용했다. 등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70회 넘게 1,200만 원 지출 과정에서 선거와 무관한 일 하면서도 후보자 식대비를 결제했다. 등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그 정치 자금, 이게 이제 뭐 보전 대상인 정치 자금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후원을 받은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용처가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용처에서 벗어나서 실제로는 다른 거에 써놓고 뭐 쓸 수 있는 용처대로 썼는데요, 이렇게 거짓말로 선관위에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소연 변호사는 당시 강용석 캠프에서 핵심에서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봤을 때는 이렇게 쓸 수 없는 명목의 돈인데 왜 회계 처리 가능한 명목으로 거짓말을 했냐, 이거 법 위반 아니냐라고 하는 혐의를 제기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자택을 포함해서 한 7곳 정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강용석 씨가 그 유튜버 방송을 통해서 경기도지사 선거 때 후원금이 20억. 제가 그때 그 유튜브 방송을 제가 뭐 즐겨보진 않는데 그때 후원금 많이 들어온다길래 신기해가지고 저도 라이브로 켜서 한번 얼마나 많이 들어오나 봤는데 정말 몇 시간이 채 안 됐는데 막 17억, 18억, 20억까지 막 올라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후원금 동원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를 걱정해가지고 애국심으로 이렇게 후원한 분들의 돈을 좀 사적으로 유용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 같은 진영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를 안 했다라고 또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비판의 여론도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가세연인가요? 그 매체 이름이? 네. 그 강용석 씨가 같이 하다가 이제는 안 하시죠? 그 저도 농담삼아 이거 뭐 가로 연구소랑 세로 연구소로 나눠졌나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좀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이제는 좀 갈라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소연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매우 위중한 범죄일 텐데 김병민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선거법에 있었던 내용들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니까 그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런 방식의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짙게 배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런 내용들 때문에 뭐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닐 거고, 뭔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제보가 있고 그 제보에 따라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명명백백하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정당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재현 부대변인. 네, 저도 뭐 대구시장 후보로 나왔었지만 4월달에 굉장히 본인 지역구에 있어야 되는데 대구에서 그렇게 거짓 영수증을 했다는 건 저는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저도 선거를 하면 후원금 자체가 저도 뭐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 대구라서 후원금 액수는 되게 작지만 그 하나하나의 마음이 보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0억이라는 자금이 큰 돈입니다. 그리고 저는 강용석 그 후보가 되게 재질이 나쁜 것은 3%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치 후원금은 그 본인의 선거법 외적으로 쓰기 때문에 만약에 쓸 수 없으면 그걸 국가에 환수돼야 됩니다.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했을 때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짓된 것으로 자기의 개인적으로 착복했기 때문에 저 재질이 더 나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아직 강용석 변호사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냥 압수수색이 실시됐으니까 이건 역시 좀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이겁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막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통일부가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단 김여정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부터 보시죠. 제 주제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보다 별꼴을 다 본다. 미국과 남조선 졸개들의 제재 압박은 저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윤석열 천치 바보들이 위태로운 상황을 만든다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자, 우리 통일부의 유감 표명 들어보시죠.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해 저급한 막말로 비난하고 초보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적이 매를 드는 식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자, 통일부가 간만에 쓴소리를 했군요. 도둑이 매를 드는 식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강한 또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의 그런데 이 비난 담화는 일종의 도발의 전초전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을 때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고 지난 2020년 6월 대가 혹독하게 치러야 한다. 연속적 행동을 보복하겠다라고 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조금 더 북한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아마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응원했을 텐데 정말 투혼을 발휘하고 잘 싸웠습니다. 비록 경기는 무승부였지만 경기의 내용 면에서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가나전과 포르투갈전을 앞서고 있는데 역시 강호의 상대들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16강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16강 희망을 보다 뭉클한 마스크 투혼. 사실은 저렇게 다쳤는데 안쓰러울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며 풀타임으로 애쓰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감동을 받거든요.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너무 아쉽고요. 그래도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 다음 경기 무조건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16강 갈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싸워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자, 어제 모처럼 또 코로나 국면이 길었는데 광화문 요 앞에 광장, 저희 스튜디오 바로 앞인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여서 또 야외에서 정말로 질서정연하게 그 많은 인원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진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안면 부상 때문에 너무 아플 텐데 얼마나 열심히 뛰었냐면 양말이 찢어질 때까지 열심히 뛰었습니다. 상대 선수의 이 거친 태클이 들어와서 축구화가 벗겨지고 이 사진 보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짠했습니다. 손도 아파요. 지금 얼마나 아플까요? 저렇게 양말도 찢어진 모습. 저 부분이 살이 복숭아뼈 있는 데잖아요. 빨개졌더라고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도 다시 축구화 집어서 신고 괜찮다라며 태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열심히 뛰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후반 11분 태클에 오른발 뒤꿈치 밟히고 쓰러졌어요. 이거 밟혔어요. 축구화 벗겨지고 양말까지 찢어졌습니다. 저 축구화가 웬만하면 잘 안 밟힙니다. 꽉 조이기 때문에 동료들이 도와줘서 해낼 수 있었다. 남은 두 경기에 가진 거 다 보여줄 것이다. 모든 걸 쏟겠다라고 손흥민 선수가 각오를 밝혔습니다. 자, 이 김영주 의원님, 양말이 찢기고 이 피부가 얼마나 쓰라릴까요? 그런데도 열심히 뛰어줬어요. 그 누구보다. 그 장면을 봤을 때 저는 고의성이 있어서 심지어는 레드 카드도 줄 수 있는 그런 장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어제 심판이 너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그냥 대충 대충까지는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이유했다. 그렇게 한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조마조마했습니다만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또 실제적으로 연일 어떤 아시아권의 국가들 또 중동의 국가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전술을 펴게 된 동기고 있고 그전 전적에서 우리가 우루과이를 한번 이긴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히려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전략적 패인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고 중원 장악에 있어서 우리가 뒤지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였던 것 같고 어제 실제로 포르투갈하고 가나전에서 포르투갈이 겨우겨우 가나 이겼거든요. 앞으로 이 조의 결과 누가 1위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들어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손흥민 선수 정말 장했다. 한마디 해주시죠. 손흥민 선수는 정말 틈날 때마다 마스크를 다시 썼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게 마스크가 혹시나 부딪힐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데 대해서 또 가장 큰 맡은 노력, 책임감을 다했다는 데서 전 국민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큰 박수를 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장한 일을 하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사실 이강인 선수가 이 깊은 태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태클을 한 상대 선수가 어퍼컷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강인 선수를 향해서 굉장히 깊은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뭐 우리 태클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크게 이강인 선수가 넘어졌는데 자, 태클을 건 상대 선수가 이렇게 어퍼컷을 했어요. 태클을 걸고. 자, 이거는 완전 매너 꽝이죠. 페데리코 발베르데 선수인데 공 잡은 이강인에게 태클 후에 주먹을 휘두르며 포효를 했습니다. 이거 뭐 하자는 거죠,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알고 봤더니 5년 전 피파 U20 월드컵 때 눈 찢는 세레머니를 해서 논란이 된 바 있는 인성이 안 좋은 발베르데 선수였습니다. 아니, 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김백민 비대위원님. 그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인종 차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롱성 성격으로 이 유럽 선수들이나 그 간혹히 눈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던 적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의 선수였고 어제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살을 찌푸리는 장면들이 나왔던 거죠. 저거는 좀 매너가 완전히 예, 저런 식의 경기를 보여주게 되면 아마 전 세계 지구인들이 다 보고 있는 월드컵 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내내 오명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저런 비겁한 경기 내에서도 차분하게 침착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앞서 김영주 의원님이 설명했지만 중원을 장악했다. 점유율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거의 이긴 경기나 다름없을 정도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서 어저께 진짜 즐거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 어제 너무 열심히 뛰어서 좀 체력적으로 소진된 면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건강 회복 잘해서 다음 경기 때 더 멋진 성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자꾸 이 뭐 벨베데레 선수가 뭐 이렇게 동양인 눈 비하하는데 이 동양인 눈이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그 한국 동양인 눈 한류 스타들 얼마나 전 세계에서 에이 니보다 더 멋지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뭐 당연히 그렇고요. 요새 사실은 우리 이제 그 K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고 수많은 한류 스타들이 이제는 정말 뭐 국경 없이 멋지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알기로는 남미에서도 우리 한국 배우들에 대한 그 사랑이나 인기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러워서 뭐 그런 면도 있지 않나라는 뭐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어제 경기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던 게 우리의 경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강팀이랑 경기를 할 때 보면은 너무 움츠러들어서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펴다가 뭐 아니면은 너무 그 팀에 맞춰가지고 좀 억지스러운 전술을 펴다가 자멸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제 선수들이 너무나 자신감 넘치고 자연스러운 모습 보여주는 거 너무 참 보기 좋았고 아마 또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저렇게 이제 마스크까지 끼고 뛰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의 집중력이 더 올라가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번 이제 가나전 앞두고 있는데 포르투갈 가나전 보니까 가나도 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16강에 이제 가나전이 가나 못 가나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일전이 될 것 같은데 꼭 저희가 이겨가지고 16강 저희가 갔으면 좋겠다 드립니다. 그래도 또 발베르데가 사과를 한 것 같아요. 눈 찢어진 거에 대해서는 당시 이 세레머니에 대해서는 동양인 비하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사과하면 또 우리가 받아주죠. 그래요. 네, 근데 그 사과도 사실 진정성이 그때는 오해받을 수 있었어요. 서재훈 안 받으렸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축구뿐만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 실력 플러스가 아니고 실력과 인성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축구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발베르데 선수는 5년 전에는 자기 친구 지인에게 했다라고 해명 아닌 사과를 하고 그런데 또 이제 라커룸에 가서 또 단체로 또 이런 그런 행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퍼컷을 봤을 때는 본인의 어떤 아니면 팀의 어떤 그 풀리지 않은 서운함, 어떤 속상함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이강인 선수 태클 이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뭐 아까 김여정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어떤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좀 협상이든 어떤 축구든 간에 좀 그런 면에서 좀 이게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어떤 다 본연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6주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금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